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국민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주민들이 높아진 물가로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뉴저지 말보로 타운십 공립학교에서 폭발물 테러 위협이 발생해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안이 올가을 시행을 목표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중산층 감세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인 성형외과가 한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제한 연령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4,136명으로 65세 이상에게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의료 서비스 등 노후를 보내기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국적을 재취득하는 재외동포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경제력을 갖춘 재외동포들은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치권은 복수국적 취득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적 회복 가능 연령을 55세에서 60세 사이로 낮추자는 방안이 앞서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자 연령을 더 낮춘 새로운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안은 국민 정서를 따르기 위해 병역 의무 이행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40세가 되면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무리한 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LA 지역 주민들이 높아진 물가로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가 LA 카운티 거주자 1,700명에 대한 삶의 질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높아진 물가에 대한 만족도는 38% 수준으로 평균치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설문 참여자의 절반 이상인 58% 상당은 높아진 주거비가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는데 향후 몇 년간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의 26%나 차지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5%는 식료품 구매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세입자의 75%는 앞으로도 집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설문조사가 실시된 9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LA 날씨가 예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들어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아졌는데 엘니뇨 현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올 들어 LA 지역에 내린 비가 15인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에 비해 194%나 더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측정됐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곳으로 알려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측정된 12인치를 넘어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을 포함한 남가주 일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은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폭풍이 동반되는데 기존에는 시애틀 등 북쪽으로 진입했던 폭풍이 남쪽으로 진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캘리포니아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엘니뇨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저지 공립학교에 폭발물 테러 위협이 접수됐습니다.
치안당국은 휴교령을 내리고 폭발물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KBTV 기현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말보로에 위치한 말보로 타운십 공립학교가 오늘 폭발물 테러 위협으로 전면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위협으로 말보로 타운십 경찰국 폭발물 전담반 인력이 투입됐으며 조사 결과 위험 정도와 위협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말보로 타운십 경찰국은 이번 폭발물 위협은 말보로 메모리얼 중학교와 교육위원회 빌딩을 타겟으로 벌어졌으며 이번 사건으로 학교와 교육위원회 빌딩이 폐쇄 조치됐고 오전 내내 수사 및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말보로 타운십 경찰국은 법 집행기관과 함께 건물 내부를 수사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는 오늘 오전 8시경 이뤄졌습니다. 이후 메모리얼 중학교와 교육위원회 건물 2군데를 중점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으며 탐지경까지 동원했지만 수사당국은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위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배후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뉴욕주 의회가 마비됐습니다. 예산안 처리에도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 내 예산 관련 법안을 작성하고 인쇄하는 법안 초안 작성위원회가 어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을 받아 행정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2,370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주 예산안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절차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이뤄진 뉴욕주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랜섬웨어 공격이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시 후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의원들은 예산 협상 및 합의 사항들을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입력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격에 대한 배후와 성격이 파악되는 대로 대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 데이빗 위프리는 이번 사이버 공격의 타이밍은 매우 절묘하다며 뉴욕주 정부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예산 결정과 입력 과정을 앞두고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위원회가 주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아닌 30년 전에 1994년 백업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2주 이상 늦어진 예산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어떤 데이터가 훼손됐고 유출됐는지 등 피해 정도는 여전히 파악 중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이버 공격 확인 직후 사이버 보안 공무원들을 배치해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예산안 완성을 위해 입법부와 수사기관과 협력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방안은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고문단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급여세 인하, 표준공제액 인상, 한계 소득세율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연방급여세가 인하될 경우 사회보장기금이 부족해지는 등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수 있어 방향성을 잡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재임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지친 민심을 잡고 중산층 표심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방안이 추진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이 추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가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최종 규정을 확정해 가을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인데 향후 10년간 1,470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꺼내든 이번 탕감안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에 제지당한 채무 탕감원과 달리 높은 이자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탕감안은 미납된 이자로 늘어난 부채 중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간 개인 소득이 12만 달러, 부부 합산 24만 달러 미만인 경우 모든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고 학자금 융자를 받은 뒤 20년 이상 빚을 갚아 나간 사람들의 남은 채무를 탕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2,500만 명이 수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인 소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성형외과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한 영상. Do not go to this plastic surgery place in Koreatown, Los Angeles. 영상을 올린 여성은 8만 8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 인플루언서 티나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이 영상에서 자신이 성형외과를 찾았을 당시 직원들이 3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And I'm just standing there, and you would think one of the 3 girls would go, "Oh, hey, can I help you? So, do you have any questions?" Nothing, nothing. 이후 성형외과 병원 측은 김 씨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예약제인 병원에 김 씨가 그냥 들어왔고 15분 넘게 방치돼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실제 김 씨가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으며 떠날 때는 직원들을 향해 비하 발언과 행동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다시 자신이 피소됐다는 사실을 영상을 통해 공개하며 재차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LA 슈프리어 법원은 한인 성형외과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모린 더피 루이스 판사는 병원 측의 소송이 개인적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엔타이 슬랩 모션,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이 적용돼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로 노동이나 인권 문제, 정치적 이해를 따질 때 주로 적용돼 왔는데 이번에는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소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적용됐다는 점에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유사 분쟁 소송들에 대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후 맨해튼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미누시 샤피크 콜롬비아 대학 총장은 교직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시위대 진압 조치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피크 총장은 서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 캠퍼스 내 양측 간의 시위와 갈등, 혐오 범죄 등 긴장감을 완화하고 학생을 보호하려는 조치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런 모든 시도가 학생들에 의해 거부되고 캠퍼스 내 시위를 금지한 새로운 조치를 무시한 이번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대는 콜롬비아 대학이 이스라엘 관련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관계를 청산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친이스라엘 학생 및 교수진도 몰려들어 샤피크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시위는 어제 샤피크 총장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하원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아이비리그 대학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확산을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을 하고 난 뒤 일어났습니다. 오늘 콜롬비아 대학 내에서는 양측의 시위가 더욱 격화됐으며 현장에는 이 모습을 담기 위한 언론사 및 현장 진압을 위해 출동한 뉴욕시경으로 뒤엉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샤피크 총장은 현재 미 전역에서 반유대인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별하고 민감한 상황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캠퍼스 내 시위를 금지한 학칙을 어겼기 때문에 경찰까지 동원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방관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지난 1월 사임했으며 유펜 리즈 맥길 총장 역시 학교 기부자들의 압박을 받아 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관계 단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북으로 향합니다. 동해선 육로를 따라 이산가족 상봉단이 금강산으로 향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지난달 이 동해선과 서쪽 경의선 도로에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고 현재 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1월엔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2004년 완공돼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해왔지만 2016년 공단이 폐쇄됐고 이후 2020년 코로나19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이 철수한 뒤로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북한 금강산 온정리를 잇는 동해선 역시 최근 수년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실상 폐쇄 상태인데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까지 철거한 건 남북관계 단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정리하는 작업이다. 김정은의 이국가 논선은 민족 통일개념 폐기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부는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육로 연결 사업에 약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현물 차관을 지원했습니다. 통일부는 가로등 철거는 남북 간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우리 정부 차관으로 이뤄진 만큼 북한에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를 역임한 레리 호건을 연방 상원의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한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 근교에 자리한 한 식당에서 레리 호건 전 주지사를 위한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 여성을 아내로 두고 있는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팬데믹 당시에는 한국 국적기로 코로나 관련 의약품을 긴급 수송해오는 등 한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한인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으며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될 경우 한미 양국 교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 머지않아 제조 현장에 투입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로봇이 체조 선수처럼 다리를 뒤로 비틀어 일어납니다. 이어 몸통을 회전하고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카메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간을 닮은 새로운 버전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업체는 하루 앞서 구형 모델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2년 전 이 로봇이 주목받은 건 점프는 물론 공중제비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선보이면서부터입니다. Well, the dream of humanoids 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do all of the things that we do, right? A humanoid robot will be well suited for applications like manufacturing. 영상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담겼는데 넘어진 뒤 관절 부위에서 기름이 터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로 공개된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형 모델은 기름에 높은 압력을 가하는 유압장치로 관절을 움직인다면 신형 모델부터는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더 가볍고 날렵해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름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샌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는 그런 단점이 없고 아무래도 좀 기계적으로 좀 더 단순한 장치를 만들 수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는 신형 아틀라스를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정관장이 미시시피주에서 열린 국제천연물 과학회에서
홍삼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관장은 국제천연물과학회에서 홍삼 효능과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홍삼의 효능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천연물연구센터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국제천연물과학회는 국가별 전통의학 규제를 연구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미시시피주 옥스퍼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식품의약국, 농무부, 국립과학재단 등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홍삼의 안전성과 혈행 개선력에 대한 임상적 가치를 의미 있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상공사 미국 R&D 센터는 미국 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홍삼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에 설립된 한국인상공사 미국 R&D 센터는 하버드대학교와 존스홉킨스 등 국내 대학병원 연구진들과 함께 홍삼 효능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